플라톤 철학 시리즈 6편 최종편. 철인왕. 누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론. 폴레티아 기원전 380년경. 1. 가장 도발적인 질문. 이제 플라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의 인식론 동굴의 비유, 존재론 이데아론, 사랑론 에로스, 영혼론, 정의론을 살펴봤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플라톤의 답은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정치적 제안 중 하나다. 철학자들이 왕이 되거나 왕들이 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 한 국가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철인왕.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 주장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 왜 민주주의가 문제인가? 플라톤의 시각.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개인적 경험을 봐야 한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적 투표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500명의 배심원 중 280명이 사형에 찬성했다. 플라톤에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투표한다면 다수결은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것이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인지는 보장할 수 없다. 2-1. 배의 비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배의 비유를 든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하자. 선장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항해술을 공부한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승객들의 투표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항해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다른가? 국가를 제대로 이끄는 것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일 아닌가? 이것이 플라톤의 핵심 논리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며 그 지혜를 갖춘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2-2. 네 가지 나쁜 정치 체제. 플라톤은 좋은 정치 체제가 타락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명예정. 지혜보다 명예와 승리를 중시하는 체제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권력을 갖는 상태. 아직은 그나마 용기와 명예라는 덕목이 있지만 이미 지혜에서 멀어졌다. 과두정. 명예 다음에는 돈이 지배한다. 부자들이 권력을 갖는 체제. 돈이 있어야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는 부자와 빈자로 나뉘고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다. 민주정. 과두정에 반발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체제가 된다. 자유가 극대화되지만 플라톤은 여기서도 문제를 본다. 절제 없는 자유는 무질서로 이어진다. 모든 욕구가 동등하게 취급되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사라진다. 참주정 최악.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질서를 회복해주겠다며 인기를 얻지만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된다. 플라톤은 참주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좋은 체제 철인왕 체제 명예정,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의 순서로 타락한다. 3. 철인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철학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다. 3-1.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 1편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을 본 사람을 기억하는가? 철인왕은 바로 그 사람이다.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본 사람. 무엇이 진정으로 좋고 옳은지를 아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의 이데아를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긴 교육과 수련의 결과다. 플라톤은 철인왕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2 철인왕의 교육 과정. 018세 기초 교육. 체육, 음악, 수학의 기초를 배운다. 몸과 마음을 고르게 키우는 시기다.
이 시기에 용기, 절제, 협동 등 기본적인 덕목을 익힌다. 1820세 군사훈련. 2년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준비를 하는 시기이자 기계 용기를 단련하는 기간이다. 2030세 수학과 과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음학 이론 등을 10년간 깊이 공부한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이성을 훈련하고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는 준비다. 3035세 변증법 디알렉틱. 5년간 순수한 철학적 대화와 논증을 배운다. 가정들을 검토하고 근본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훈련이다. 이 단계에서 이데아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운다. 3550세 현장 실습. 15년간 실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경험을 쌓는다.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기간이다. 50세 이후 통치. 마침내 선의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국가를 이끈다. 이들은 이미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들에게 통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철인왕이 되기까지는 50년이 걸린다. 이것은 지혜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역설, 통치하기 싫은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플라톤의 정치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철인왕은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동굴 밖으로 나간 철학자는 다시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데아의 세계를 본 사람이 왜 감각의 세계, 정치의 세계로 내려오겠는가? 그런데 플라톤은 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통치해야 한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도시이고 가장 평온한 도시다. 권력을 원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도시는 반드시 반목이 생긴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명예, 돈, 영향력. 그것이 통치의 목적이 되면 국가는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 반면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 즉 이미 더 높은 것을 본 철학자는 통치를 의무로 받아들인다. 국가 전체의 선을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통찰이다. 권력을 너무 원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드문가. 철인왕론에 대한 비판. 누가 철인왕을 가려내는가.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다.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독재자와 진짜 철인왕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역사를 보면 나는 철학자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독재자들이 많았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지혜를 가진 사람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 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산자로 사는 것이 정의롭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5-3 포퍼의 비판, 열린 사회의 적. 20세기 철학자 칼 포퍼는 플라톤을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전체주의와 가깝고 20세기의 파시즘과 공산주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철인왕론이 엘리트가 대중을 위해 결정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6점. 플라톤의 진짜 메시지. 하지만 철인왕론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다. 플라톤 자신도 이 이상이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국가론에서 이것이 이데아 형상라고 말한다. 즉,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당장 실현하라는 청사진이 아니다. 플라톤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이다. 지도자는 권력을 위해 권력을 원하면 안 된다.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판단을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판단을 위해 시민들이 교육받고 토론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이기도 하다. 7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것. 6편에 걸쳐 플라톤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길 바란다. 동굴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의심해보라.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데아론이 말해주는 것. 우리 안에는 더 완전한 것을 향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에로스가 말해주는 것.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넓은 세계로 이끈다. 영혼론이 말해주는 것. 진짜 나는 몸이 아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 정의론이 말해주는 것. 정의는 외부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철인왕론이 말해주는 것.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 지혜와 의무감으로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24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인가? 완전한 것은 존재하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옳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플라톤의 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붙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플라톤이 위대한 이유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플라톤의 제자이자 가장 강력한 비판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차례다. 스승의 이데아론을 뒤집고 땅 위의 현실에서 철학을 다시 시작한 사람. 그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시작은 반이다. 그러니 잘 시작해야 한다. 플라톤. 다음 시리즈 예고. 플라톤의 세계는 위를 향한다. 이데아, 선의 이데아, 태양, 하늘.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는 하늘에 있지 않다. 우리 눈앞에 있다.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킨다. 두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다음 시리즈 아리스토텔레스 세계를 관찰한 철학자. 지금까지 플라톤 6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